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운야담에 오신 분들, 오늘도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오늘도 한편 펼쳐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남의 땅을 붙이는 소장농이었고, 어머니는 쫙바느질로 표돈을 모았다. 아들이 잘 되었으니 됐지 뭐. 할아버지,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지 하지만 해야지. 이 땅이 우리를 먹여 살리니까. 조선 후기 전라도 끝자락의 작은 고을. 윤도겸은 그곳 출신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입에서 고향 이야기가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도겸은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평생 남의 땅을 붙이는 소장농이었고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푼돈을 모았다. 그들에게는 아들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도겸아, 너는 글을 배워야 한다. 아버지는 논에서 돌아와 흙투성이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이 땅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에 급제해야 한다. 그날부터 도겸은 서당에 다녔다. 책값은 어머니가 밤새 바느질에 마련했고 먹과 붓은 아버지가 품팔이로 장만했다. 부모는 하루 한 끼 보리죽으로 연명했다. 하지만 도겸의 밥상에는 늘 쌀밥과 나물이 올랐다. 어머니, 저도 보리죽 먹겠습니다. 어린 도겸이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글을 배우려면 기운이 있어야지. 어서 먹거라. 도겸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20살에 소과에 합격하고 25에 대과에 급제했다. 그리고 30이 되던 해 현감 자리에 올랐다. 부모는 기뻐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이 벼슬아치가 되었구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도겸의 관복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그때부터였다. 도겸은 점점 바빠졌다. 현감의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고을을 다스리는 일은 한시도 쉴 틈이 없었다. 아버님께서 편찮으시답니다. 고향에서 정갈이 왔다. 도겸은 의원을 보냈다. 약값과 함께 쌀 한 섬을 보냈다. 하지만 직접 가지는 않았다. 관아일이 산더미인데 어찌 시골까지 다니겠는가. 1년 후 어머니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소식이 들렸다. 도겸은 또 의원을 보냈다. 그리고 돈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여전히 관아를 벗어나지 못했다. 중요한 일은 시간을 써서라도 직접 봐야 한다. 도겸은 부하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보고만 듣지 말고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라.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보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부모의 초가집은 해마다 더 기울어갔다. 지붕은 비가 새고 벽은 금이 갔다. 도겸은 수리비를 보냈지만 늙은 부모가 직접 수리할 힘은 없었다. 아들이 잘 되었으니 됐지 뭐. 아버지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밤이면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읽고 또 읽었다. 편지에는 안부를 묻는 말과 함께 곧 찾아뵙겠습니다라는 문장이 늘 있었다. 하지만 그 곧은 한 해가 지나도 2해가 지나도 오지 않았다. 도겸은 자신을 정당화했다. 내가 벼슬에 있으면 부모님도 편하실 것이다. 돈을 보내고 의원을 보내고 필요한 것을 다 해드리지 않는가. 하지만 그가 보내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어느 날 도겸은 거울을 보다가 멈칫했다. 거울 속의 자신은 관복을 입고 위험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거울을 돌려놓고 다시 서류를 펼쳤다. 고을의 세금 장부, 송사 기록, 인사 문서. 그의 하루는 종이와 먹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종이 더미 속 어디에도 부모의 얼굴은 없었다. 그의 겨울, 도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 단단함 뒤에는 점점 커져가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것이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도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그림자는 벼슬이 높아질수록 더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몇 년 후, 윤도겸의 외아들 윤서아는 8살이었다. 아버지는 늘 바빴고 집은 늘 고요했다. 서안이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해 봄, 도겸은 처음으로 서안을 데리고 고향에 내려갔다. 조부모를 뵙는 자리였다. 마지못해 간 길이었지만 아들에게는 조상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서하나, 저기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곳이다. 도겸이 가리킨 곳은 초라한 초가집이었다. 지붕은 이끼가 끼어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다. 서안은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 저기서 할아버지께서 사세요? 그렇다. 서안은 아버지의 관복과 초가집을 번갈아 보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마당에는 조부가 서 있었다. 허리가 굽었고 손은 거칠었다. 하지만 웃는 얼굴은 따뜻했다. 도겸아, 왔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서한이로구나. 조부가 서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은 거칠었지만 온기가 느껴졌다. 서안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잘 왔다. 어서 들어오너라. 집안은 좁았다.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였다. 서안은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봤다.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천장에서는 햇빛이 새어 들어왔다. 조모가 밥상을 차렸다.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나물 몇 가지. 서안이 평소 먹던 밥상과는 달랐다. 많이 먹어라, 서하나. 조모가 밥을 더 떠주었다. 서안은 보리밥을 한 숟갈 떠먹었다. 거칠었지만 구수했다. 조부모는 서안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식사 후 서안은 조부를 따라 논두렁으로 갔다. 조부는 굽은 허리로 논두렁을 고치고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너는 그냥 보고만 있어라. 서안은 옆에서 조부를 지켜봤다. 조부의 손은 흙투성이었고 이마에는 땀이 흘렀다. 하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다. 할아버지,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지 하지만 해야지. 이 땅이 우리를 먹여 살리니까. 서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물었다. 할아버지, 아버지도 예전에 이렇게 하셨어요? 조부가 손을 멈추고 서안을 바라봤다. 그럼 내 아비도 어릴 때는 나를 따라 논에 나왔지. 하지만 그를 배우고 나서는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단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조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좋은 것이지. 하지만 가끔은 그립구나. 함께 땀 흘리던 날들이. 서안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부의 눈빛은 기억했다. 저녁이 되자 도겸이 서안을 불렀다. 서하나, 이제 돌아가야 한다. 벌써요?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안 된다. 관아의 일이 많다. 서안은 조부모에게 절을 올렸다. 조모는 서안을 꽉 안았다. 자주 오너라, 서하나. 예, 할머니. 하지만 서안은 알고 있었다. 다시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돌아오는 길, 서안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왜 자주 안 가세요? 바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외로우시지 않을까요? 도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서안은 조부모의 얼굴을 떠올렸다. 굽은 허리, 거친 손, 그리고 따뜻한 눈빛. 그것들은 서안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다. 그리고 아버지의 뒷모습도 함께 기억했다. 서둘러 떠나는 모습, 뒤돌아보지 않는 모습.
아버지는 늘 말씀하세요. 중요한 일은 직접 봐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 할머니는 직접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서한은 그날의 의문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그것은 훗날 아버지를 향한 질문이 될 것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서한이 15살이 되던 해 겨울, 조부모는 연이어 세상을 떠났다. 추운 겨울, 병든 몸으로 버티다 결국 눈을 감았다. 도겸은 부고를 받고도 즉시 내려가지 못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혔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사실 그는 두려웠다. 부모의 마지막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사흘 후에야 도겸은 고향에 도착했다. 장례는 이미 치러진 뒤였다. 이웃들이 모여 간소하게 치렀다고 했다. 경감나리께서 바쁘실 줄 알았습니다. 이웃 노인이 말했다. 위로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다. 도겸은 부모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가슴만 남았다. 서한은 그날 아버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무릎 꿇은 아버지의 어깨는 떨리지 않았다. 그저 굳어 있었다. 그날 이후 서한은 과거 대신 역관의 길을 택했다. 과거는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한의 말에 도겸은 실망했지만 막지 않았다. 서한은 역관으로 명나라와 청나라를 오가며 통역과 무역을 담당했다. 말과 계산에 능했던 그는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냉정하게 세상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20년이 흘렀다. 도겸은 벼슬에서 물러나 한양의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쉰을 넘긴 노인이었다. 어느 날 서한이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문서 뭉치가 들려 있었다. 아버님, 고향론의 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소작인들이 수학을 속이고 있습니다. 장부와 실제 수확량이 맞지 않습니다. 도겸은 피곤한 듯 손을 흔들었다. 그런 일은 늘 있는 법이다. 소작인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 아버님, 서한이 말을 끊었다.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일은 직접 보아야 한다고. 도겸의 손이 멈췄다. 소작인들의 말만 듣지 말고 직접 가서 논을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도겸은 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말 그대로입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가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제가 혼자 처리할까요? 아버님처럼 직접 가지 않고 사람만 보내는 방식으로요. 순간 도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한의 말 속에는 오래된 원망이 담겨 있었다. 서한아, 아버님, 서한이 차갑게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지막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도 보지 못하셨지요. 바쁘셔서요. 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고향론이 문제라 하십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사람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서한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직접 가보시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도겸은 자신이 평생 해온 말들이 모두 돌아와 자신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중요한 일은 직접 봐야 한다. 그 말을 수없이 했다. 부하들에게, 아들에게, 자신에게.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보지 않았다. 서한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님께서 결정하십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서한이 나간 뒤 도겸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날 밤 도겸은 잠들지 못했다. 아들의 말이, 부모의 얼굴이, 그리고 자신이 했던 수많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녘 도겸은 결심했다. 그는 짐을 꾸렸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신발 한 켤레. 하인이 물었다. 날이 어디 가십니까? 고향에 간다. 언제 돌아오십니까? 도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다.
한참 걸릴 것이다. 그는 20년 만에 원치 않게 하지만 피할 수 없이 오래 외면했던 그곳으로 향했다. 고향의 초가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텅 비어 있었다. 지붕은 더 기울었고 담장은 반쯤 무너져 있었다. 도겸은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20년 전 부모의 장례 때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이 집.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날이 돌아오셨습니까? 이웃 노인이 다가왔다. 소작 일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도겸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냥 머물러 보려 합니다. 노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럼 집 청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도겸은 혼자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지를 털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깨진 창호지를 갈았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 평생 붓만 잡던 손이었다. 부모가 쓰던 물건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낡은 그릇, 다른 문지방, 손때 묻은 농기구들.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밤이 되자 도겸은 부모가 자던 방에 누웠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나무 틈 사이로 별빛이 새어 들어왔다. 부모는 평생 이 천장을 보며 살았구나. 아버지, 어머니, 도겸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왔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대답은 없었다. 오직 바람 소리만 들렸다. 다음 날부터 도겸은 논에 나갔다. 소작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나리께서 직접 나오시다니! 오랜만에 흙을 만져보고 싶었소. 도겸은 허리를 굽혀 논두렁을 만졌다. 흙은 차갑고 거칠었다. 손에 묻은 흙을 보며 문득 아버지의 손이 떠올랐다. 늘 흙투성이었던 그 손. 나리, 괜찮으십니까? 소작인 하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소, 계속하겠소. 도겸은 하루 종일 논에서 일했다. 김을 메고 물기를 고치고 돌을 날랐다. 저녁이 되자 온몸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자 소작인들도 도겸에게 익숙해졌다. 나리, 여기 물길이 막혔습니다. 나리, 이 논두렁 좀 봐주십시오. 도겸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처음으로 알았다. 땅이 얼마나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지, 하루의 수확이 얼마나 많은 땀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느 날 저녁 도겸은 논둑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봤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고요했다.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도겸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제가 평생 쫓아온 시간이란 것이 아버지에게서 가장 많이 빼앗아 간 것이었음을. 바람이 불었다. 벼 이삭이 흔들렸다. 마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도겸은 매일 밤 부모의 방에서 말없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윤철수, 김복순.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참회의 시간이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벼슬도 명예도 그 무엇도 이 시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부모가 원했던 것은 아들의 성공이 아니라 아들의 얼굴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이웃 노인이 물었다. 날이 언제까지 여기 계실 겁니까? 도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소. 아마 오래 있을 것 같소. 돌아가실 생각은 안 하십니까? 돌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도겸이 반문했다. 저는 지금 비로소 제 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밤이 되면 도겸은 촛불을 켜고 편지를 썼다. 서한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서하나, 내 말이 옳았다. 나는 평생 중요한 것을 보지 않았구나. 이제야 보고 있다. 늦었지만 그래도 보고 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자 도겸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그 달빛 아래 부모의 무덤이 보였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겸이 중얼거렸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사셨던 방식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바람이 불어 촛불이 흔들렸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다. 도겸의 마음도 그랬다. 흔들렸지만 이제는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가을이 왔다. 논에는 황금빛 뼈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도겸은 이제 완전히 농부의 모습이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고 손은 굳은 살이 박혔다. 추수가 시작되었다. 도겸은 소작인들과 함께 낫을 들었다. 허리를 굽혀 벼를 베고 묶고 타작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날이 쉬셔야 합니다. 소작인 하나가 걱정스레 말했다. 괜찮소. 조금만 더 하겠소. 해가 질 무렵 마침내 추수가 끝났다. 도겸은 논둑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이제야 알겠구나. 도겸이 중얼거렸다. 한 톨의 쌀이 얼마나 무거운지. 부모는 평생 이렇게 살았다. 허리 굽혀 땀 흘리며 한 톨 한 톨 수확했다. 그리고 그 쌀로 아들을 먹이고 책을 사주고 과거를 보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도겸은 논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다. 이제야 압니다. 이제야.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도겸이 고개를 들자 서한이 서 있었다. 아버님, 서하나 언제 왔느냐.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서한은 아버지 옆에 앉았다. 편지 받았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구나. 서하나, 내가 옳았다. 서한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버님께서 달라지셨습니다. 달라졌다기보다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서한은 아버지의 손을 바라봤다. 굳은 살 박힌 거친 손. 평생 붓만 잡던 그 손이 이제는 할아버지의 손과 닮아 있었다.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겸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여기 남을 것이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던 방식대로 살아볼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속죄라고 하시지 마십시오. 서한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삶입니다. 도겸은 아들을 바라봤다. 서한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고맙다. 서하나, 내가 나를 깨워줘서. 아니요, 저도 배웠습니다. 아버님을 보며 늦어도 괜찮다는 것을. 해가 완전히 졌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부자는 나란히 앉아 그 별들을 바라봤다. 서하나, 혹시 배고프지 않느냐? 조금요. 그럼 집에 가서 밥을 하자. 보리밥이지만 구수할 것이다. 두 사람은 초가집으로 돌아왔다. 도겸은 솥에 불을 지폈다. 서한은 물을 길어왔다. 부자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밥이 익는 동안 도겸은 부모의 무덤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 두 개의 봉분이 조용히 서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늦었지만 이제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저녁상이 차려졌다. 보리밥, 된장국, 나물 몇 가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서한이 밥 한 숟갈을 떠먹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드시던 맛이겠죠. 그렇겠지.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일 것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거칠었지만 구수했다. 그 맛 속에는 부모의 땀과 아버지의 참회와 아들의 용서가 섞여 있었다. 며칠 후 서한은 한양으로 돌아갔다. 도겸은 고향에 남았다. 그리고 부모가 살았던 방식대로 흙을 만지며 하루를 보냈다. 이듬해 가을 풍년이 들었다. 도겸은 수확한 쌀을 보며 웃었다. 그의 추수는 늦었지만 윤도겸의 인생에서 가장 진한 수확이었다.
벼슬도 명예도 모두 내려놓았지만 처음으로 그는 채워진 기분이었다. 부모 곁에 흙 위에 그가 비로소 서 있었다. 그림자는 이제 그를 따르지 않았다. 그 자신이 빛이 되어 부모의 무덤을 비추고 있었다.